자, 다음에 이제 명의자와 실지 기속자가 다른 경우, 그게 이제 국세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국세 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세법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국세 기본법에서는 개별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정해놓은 규정인데, 국세 기본법에 보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은 뭐냐? 실제로, 소득에 대한 귀속자라든가, 또는 실제 사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B가 사업을 하더라.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과세를 하는 건지 얘한테 과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한테 과세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할 때 뭐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실질과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명의자하고 실제 귀속자가 다르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는 B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더라.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한테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의 사례에서 보시면 뭐 부동산 매매업자,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납세 의무, 그 다음에 뭐 생산 중에 있는 납세 의무,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세법에 여기 보면 부칙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에요.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법 밑에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이에요. 개별 사건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자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은 어떤 거예요? 장소를 빌려주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임대업이고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뭐 땅이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그걸 이제 싸게 사다가 사업자가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이제 뭐 C한테 이제 판매를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화를 사고 파는 그런 사업자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은 뭐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걔한테 넘겨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매매업은 소유권을 걔한테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매매 차익을 얻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매매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파는 걸 하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얘기하고, 자, 그랬을 때 그 매매업자 같은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겠다. 첫 번째,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더라. 그러면 부동산의 매매, 이거는 뭐 주거용이라든가 비주거용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자. 이게 그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사항들이 왜 이제 별도로 나오냐. 보면 우리가 이제 재화 밑에서 이제 뭐 그 편의점 같은 걸 한다. 편의점 할 때는 매일매일 그 사건들이 일어나요. 판매라는 사건들. 그죠? 그리고 하루에도 뭐 수십 건 이상 이제 나타나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방에 있는 토지를 100억짜리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토지를 100억짜리 사가지고 와서 이거 팔려고 그래. 100억짜리를 파는 게 쉬울까? 1년 내에 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거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냐? 100억을 사다가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20억에 팔면 20억 남잖아요. 이거는 1년에 한 건만 있어도 돼. 그죠? 소위 말하면 이제 떴다방이라는 거 들어봤죠?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아파트. 그죠? 그 앞에서 이제 조그만 천막 쳐놓고 그 공인중개사 하시는 그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거기 중개업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막 광고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입주권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거기서 거래해가지고 사고 팔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 건만 해도 연봉 나와요. 옛날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돈을 많이 챙겼어요. 매매를 통해서.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거래들은 어떻게 보면 거래라는 사건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어쩌다가 막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건들을 과연 사업으로 볼 거냐? 그것도 사업이다 이거야.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런 중개를, 즉 횟수와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한 계속 반복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해도 그건 사업이야. 이렇게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횟수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1년에 일과세기간, 여기서 보면 이제 부가세는 과세기간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1과세기간, 2과세기간 해서 1년을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금을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기에 대한 세금을 이제 1월 2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부가세 기간인데, 그런 과세기간 내에 중개 목적, 그런 어떤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2회 이상 판매를 하더라. 그러면 한 번 사가지고 두 번 판매하게 되면 그거 사업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 번 샀는데 어떻게 두 번을 팔 수 있어요? 하나 샀는데 어떻게 두 개를 팔 수 있어? 부동산은 가능해, 부동산은. 보면 땅을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100평이야. 뛰어서 팔 수 있잖아요. 20평.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즉 사업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동안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게 되면 이거는 사업상 지속적으로 계속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의 납세의무. 새마을금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납세의무가 있다.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새마을금고는 여러분들 이제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민간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간 사업자라고 보세요. 그쪽에 더 가까워요, 새마을금고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자 독립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청산중이라는 건 자, 회사가 그래서 이제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하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을 접을 때 어떻게 하냐. 처음에 일단 여기서 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여기서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상산자산을 개시하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학은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근데 장부가 있을 거예요. 회사의 장부. 그죠? 회사의 장부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여기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요렇게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회사 장부예요. 그러면 회사를 이제 그만둔다. 그러면 요거 이제 내다 팔아가지고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장이라든가 또는 기계라든가 이제 회사 그만두면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기계, 뭐 공장, 뭐 이딴 게 있겠죠? 뭐 10만원, 뭐 2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팔다만 재고도 있을 거예요. 재고 뭐 10만원. 이렇게. 예. 자, 그럼 요거 이제 내다 팔아요. 팔면 장부에는 기계가 10만원, 20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내다 팔면 이 금액이 꼭 그대로 팔리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요거 이제 내가 파는데 기계는 한 20만원 이렇게 받았대. 공장은 뭐 30만원 이렇게 받았어요. 뭐 재고는 아직 남아있어 못 팔았고. 자, 그럼 요거 이제 팔아가지고 먼저 돈을 갚아요. 돈 빌려준 놈한테. 얘한테 1순위로 이제 돈을 갚어. 그리고 남는 돈을 얘네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주주들이. 이게 이제 자녀재산이라고 얘기를 해. 자녀재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산 절차를 개시하면 어떤 걸 하냐면 이 과정을 하는 거야. 요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다 팔고 뭐하고 그런 과정들 있죠? 그런 과정들이 쭉 이루어져.
그 다음에 그걸 싹 내다 팔고, 그 다음에 돈 갚고 남는 돈이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산 가격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회사가 끝나. 그럼 결국 청산 절차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는 회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가다 보면 땡 처리한다 그러지. 땡 처리하는 게 청산 절차라고 보시면 돼. 그럼 땡 처리할 때 가게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도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청산 중에 있는 회사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청산 절차 과정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계속 한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에 따른 계속등기 사고, 계속등기는 이렇게 청산 절차를 개시했다가 자연산가액이 확정되면 이제 나눠주고 땡 끝나면 돼요. 그때 이제 가게문 닫아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주주 중에 여기 A, B, C 요렇게 이제 세 놈이 있었어. 요 놈이 이제 야 하지 말자. 아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청산 절차 개시했어요. 얘한테 이제 돈을 줬어. 야 너 이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계속등기라는 걸 또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또 사업이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청산 절차 과정에 있는 회사도 장사는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뭐. 그다음에 이제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 이 부가세법은 우리나라 세법이죠. 우리나라 세법이니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이건 당연히 과세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재화를 공급하고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죠? 근데 A가 법인이야. 법인인데 A 지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뭐냐면 건물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어. 건물. 그 건물을 여기 있는 B한테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그럼 임대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거 용역이에요.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부가세를 내야 될까? 부가세는 누가 낸다 그랬어요? 최종 소비자가 낸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 소비자는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이 받아. 그죠? 근데 여기서 소비자는 얘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이유는 없지. 그죠? 얘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 국외라면 과세 대상 거래가 될 수가 없어, 얘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외 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에서 보시면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 주권에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때 납세 의무가 당연히 없겠죠. 왜?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이 되지. 그죠? 근데 국외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소비자하는 자가 있다. 그럼 걔는 당연히 부가세 납세 의무, 거기 세법에 적용되는 경우지 우리나라 세법에 적용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부가세법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밑에 보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로 보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면 중간에 나오는 이 위탁 판매라든가 또는 국외 인도 수출을 뭐 이딴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영세율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 요것도 이제 잠깐 볼게. 자, 비행기가 있어요. 자, 카리아. 자,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여객을 이제 태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운송 용역을 제공을 해주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용역을 제공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용역을 제공하는 애예요. 용역. 근데 얘가 여기 가서도 용역을 제공을 해요. 그죠? 또 다른 이제 국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사람 태우고 여기도 사람 태운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는 여기 당연히 과세 거래가 맞겠지.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아까 우리가 논리대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저긴 과세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안에서, 즉, 요 비행기 요거. 여기는 국내 영토라고 보시면 돼. 저거는. 우리나라 비행기 칼기.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 돼요. 왜?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는 국내 영토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국외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용역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얘가 이럴 땐 다르겠죠. 자, 이럴 때 잘이 뭐예요? 잘 해야 되잖아, 걔네들은. 그죠? 그 배 아픈 놈 인자, 배 아픈 놈. 아배 있잖아. 아배 몰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아배. 걔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사람을 태우잖아. 이거는 과세 대상이 돼. 그죠? 우리나라 땅이니까. 그죠? 근데 아배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태우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거 좀 구분을 해주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 거래로 보지 않는다. 국내 거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합병 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 의무. 합병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A가 B로 들어가가지고 합병이 된다. 그러면 저기를 A를 피합병법인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합병법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인격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래서 법인의 인격체가 사라지는 걸 합병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의 인격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개인이 죽는 경우예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인격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그런 의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개인이 죽으면 어떻게 돼? 상속이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를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상속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상속인이 되고 싶죠? 네. 피상속인이 되면 안 돼. 상속인이 돼야 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있던 권리 의무의 주체가 사라지면서 그 권리 의무 관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여기 법인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보시면, 법인 간의 흡수합병이 있어서 합병 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즉 등기를 하면 권리관계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합병을 했더라, 실제로. 자, 그랬을 때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해서 피합병법인 명의로 생겨서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다. 즉 실제 합병 자체는 합병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권리공간이 이쪽으로 넘어와 버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라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합병은 여기서 했더라. 자, 그러면 거기서 사업자는 두 개가 살아있는 상태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거기에 대한 거래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쟤는. 그죠?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어떤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 예, 사업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거기에 대한 납세물을 지고 가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 수입에 대한 납세무자. 요거 아까 설명드렸어요. 뭐라고 써있냐? 밑에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납세무가 있다. 왜? 최종 소비자니까. 그죠? 우리가 최종 소비자한테 납세물을 지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는 사람이 소비를 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죠? 근데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죠?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걔가 당연히 세금 납부하는 건 맞아. 근데 사업자는 아니야.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아까 설명드렸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구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책 보실 때, 여기 이제, 세무사님이 책에 줄을 이렇게 이제 쳐놨죠. 여러분들 책 볼 때 항상 그 책을 입체적으로 좀 보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책을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화 수입에 대한 납세무자 해가지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세 납세무가 있다. 그 다음에 재화 수입에 대해서 저축 써있죠. 그 밑에 보면 줄치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납세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할 때, 이 챕터를 공부를 할 때, 재화 수입에 대한 납세무자 보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납세무가 있는 것이다. 요게 이제 딱 요 문구를 보고, 재화의 수입에서는 수입하는 놈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 또는 기억이 나면 넘어가도 돼. 그죠? 이거를 재화 수입에 대한 납세무자 공부해야지 하고 처음부터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줄치고 있는 키워드라든가 그 문구들,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그 내용이 기억이 나면 안 봐도 돼.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일일이 보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정신 건강이 안 좋아. 알고 있는 거 보는 것 같이 지겨운 게 없거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책을 입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구를 딱 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처음부터 읽어봐야 돼요. 뭔 내용이 있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정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경중을 가려가지고 책을 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제 문구 하나씩 보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면 복습이 빨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볼 때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봤을 때 또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많이 봐야 돼. 네. 복습을 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1장까지 봤다. 첫 번째. 그러면 1장까지. 요거 복습하는데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5장까지 봤다. 그러면 복습을 할 때 여기까지 봤으니까 요거만 보냐? 그러지 말아요. 전체를 봐야 돼. 그러면 이게 한 몇 번 지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거 하는데 뭐 1시간 걸렸다고 합시다. 네. 요거 하면 뭐 2시간 걸리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몇 시간 걸리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닭대가리는 아니잖아. 여러분들 비해서 하는 얘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1시간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30분 걸려. 그 다음 보면 여기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은 되지만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비례적으로.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 그죠? 많이 봤던 부분은 복습이 그만큼 쉬워지고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습, 나중에 좀 부담이 돼, 사실은. 이게 범위가 커지면.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을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복습을 2번 이상 한 거하고 똑같아. 사실은. 이렇게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때 뒤에서부터 한번 가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5번 이상은 본 게 되는 거야. 요거 사실 쉽진 않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쉽진 않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한번 해봐, 한 달만. 그래서, 아까 공부할 때도 봤죠? 처음에 봤을 때 요거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두 번째 봤을 때,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도 암기가 되진 않아요. 암기하고 이게는 별개야.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듣고,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넘어갔어.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봤더니,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읽어봐야 돼. 그 리마인드를 한 5번만 하면 여기는 무조건 알게 돼 있어. 그때는 암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내세법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 아주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면 답이 탁탁 튀어나와요.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그게 왜 그런지 그런 거 그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시험장에 딱 들어갈 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라도 돼. 그게 왜냐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업자의 구분해서 보시면, 일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자,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과세사업자를 사업자라고 이해하고 면세사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야. 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일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근데 보시면 요거죠, 요거. 면사업자. 얘는 소득세법이라든가 법인세법에서 사업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 맞는 얘기가 돼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 될 수 있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는 맞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할 때 면세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게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이야.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거든요. 면세사업자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요. 얘들이. 그죠? 그게 이제 한번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해놔. 자, 그리고 이제 일반과세자, 관이과세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과세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세법상의 의무사항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법상의 의무사항들이 없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의무사항들이 없어. 근데 얘들도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요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해줄게. 요거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가세법상의 의무사항들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지킬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보면 지나다 보면 그 뭐지? 그 김밥천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 그죠? 앞에 가판대 있잖아요. 이 앞에서 이렇게 그 저기 봐 포장마차 해가지고 떡볶이 팔고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 부가세 내실까?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분들도 부가세 내야 돼. 예. 그죠? 그분들, 여기 종로에서 가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잘 벌어요. 거기 권리금이 꽤 세. 권리금이. 그 앞에 요만한 가판이 권리금이 꽤 세요. 일전에 제가 뭐지? 잠실역인가? 잠실역인가 그 앞에, 잠실역인지 모르겠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경기도권의 그 학교들 있잖아요. 스쿨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장이 있어요. 그쪽에서 뭐 밑으로 가는 용인이라든가 그쪽에 가는 스쿨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정류장에서 요만하게 한 평 남짓한 그 샌드위치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 젊은 사람이었어요. 30 몇 살인가 뭐 그랬었는데 그 다음 샌드위치 거기서 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게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되냐, 권리금이. 1억이래, 1억. 한 평짜리. 1억. 네. 거기 보면 학생들이 아침에 빠글빠글해요. 그 친구들이 아침에 밥을 못 먹고 나오잖아. 엄청나게 팔려요. 이런 사람들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간이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자식 그런 거 몰라요. 지금까지 안 내봤어. 왜? 그럼 과세를 하지 일부러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거둘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내. 그리고 그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세법을 배우지만 세법을 배워도 세법이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세금을 내려면 본인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가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신고납부는 뭐냐면 자기가 세금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못하니까 뭐냐면 세무사라는 걸 껴서 해야 돼요. 그럼 세무사가 그냥 해주냐? 돈을 받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줄 돈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한 납세 협력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소규모 사업자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아주 간편하게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무서 가면 세무서 알아서 해줘요. 세무서에서 세무서 가가지고 이번에 세금 신고 기한이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어디에서 장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민원실에서 세무 공무원이 요번에 매출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얼마인데요? 예, 얼마 계산해가지고 납부세 줘요. 그럼 그거 내고 나오면 돼. 그게 뭐냐면 간이가세잖아요. 간이가세자. 그래서 이 간이가세는 소규모 사업자를 내기를. 보통 1년에 매출액이 4,800원. 1년 매출이 4,800이다. 매출이 4,800이에요. 매출이. 그러면 얼마 남을까? 얼마 안 남어. 네. 매출이 4,800이면 그거를 12로 나눠봐요. 12로 나누면 얼마지? 한 달에? 한 달에 한 뭐 120 정도 되나? 아, 이제 140? 140 정도 되겠네. 네. 아, 240이에요. 240이면 뭐예요? 거의 팔린 게 없는 거야. 네. 원재료 빼고 뭐하고 나면. 그죠? 그래서 그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간이가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납세 의무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고납부 기한을 일반적인 사업자보다는 조금 간소하게 해놨어요. 그것들이 이제 간이가세자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은 여기와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일반과세자와 관련된 사항들. 그렇죠? 여기 이제 뒤에 가면서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 이거는 그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과세, 면세에 대한 사항들 아직 안 봤으니까, 면세가 뭔지 모르는데, 면세는 뒤쪽에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면세는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부가세는 그 일반적인 그런 직접세에 비해서 아주 부당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세 형평에 부당성이 좀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편의점에서 빵을 하나 사요. 자, 빵이 10,000원짜리야. 10,000원을 줘야 돼요. 자,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이 있어요. A는 1년에 한 10억을 버는 놈이야. 그 다음에 B는 1년에 10원을 버는 놈이에요. 자, 둘이 빵을 살 때 세금을 똑같이 1,000원을 내야 돼. 그죠? 이게 이제, 과세형평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소비를 하는데 같은 세금을 내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세형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적인 형평하고 수평적 형평이라는 게 있어. 수평적 형평은 뭐냐면 같은 소득을 거두면 같은 소득이 있으면 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수평적인 평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율이 10%다. 그러면 10만 원씩 내는 게 맞아. 그죠? 근데 수직적 평등은 어떤 거냐면 이건 평등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자, A는 1년에 1억을 벌어요. 자, B는 1년에 10만 원을 벌어. 자, 여기에 대해서 10% 세금을 매겼어. 그래서 얘는 얼마냐? 1,000만 원 세금 내요. 얘는 10,000원 세금을 내. 자, 그러면 평등 같죠? 이건 평등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밥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살아야 돼. 의식주가 있어. 그죠? 그러면 1억을 버는 놈은 금으로 된 쌀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1억을 버는 놈이 옷은 항상 100만 원짜리 이상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야. 최저 생계를 하기 위해서. 그죠? 자. 최저 생계를 위한 비용은 A나 B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걔네들한테 같은 세금을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지금 얼마 남냐면 9만 원 남아요. 얘는 얼마 남냐면 9천만 원 남아. 그죠? 얘하고 가처분 소득이 다르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근데 얘는 이걸 하기 위해서 B는 뭐냐? 9만 원을 다 써야 돼. 근데 얘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골프장 한 번 안 가면 돼. 이번에 BMW 살 거, 뭐, 차 이름이 생각이 안 나. BMW 살 거, 뭐, 그랜저 하나 사면 돼. 그죠? 상대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야. 가처분 소득의 차이.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세부담이 달라요. 얘네들이. 같은 세율을 적용을 해도. 그게 수직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거를 걷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그 세부담에 따른 자기의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있죠?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상대적인 어떤 부담감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정한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적인 부담이 아니에요. 상대적 부담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놈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얘네들이 지나가다가 과속을 했어요. 과속의 과태료가 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요놈한테 과속을 했어요. 5만 원이에요. 같이 5만 원 걷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과속을 절대 안 해요. 그렇지만 얘는 과속을 맨날 하고 다녀. 얘는 5만 원 별거 아니거든. 그죠? 왜냐면 거기에 따른 세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내가 10억을 벌어. 10억을 버는데 돈이 막 남아 돌아요. 근데 돈을 갖다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과속이라도 하는 거야. 그죠? 신호 위반하고 과태료도 좀 내야지 돈을 좀 쓴단 말이야. 그죠? 결국 지키는 사람은 얘네들밖에 안 지켜. 얘네들은 그냥 내고 말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수익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소비에 대해서 같은 세금을 걷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규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 빵 팔 때 얘한테 야, 네 요번에 1년에 얼마 벌었어? 이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받냐? 얘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 왜냐면 얘는 1년에 10억 버는데 1,000원 그거 안 써도 돼. 그냥 줘도 돼요. 그거 안 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얘는 커. 얘가. 그죠? 그러면 면세를 해주게 되면 얘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되는 거야. 그게 면세 규정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면세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초생필품에 들어가. 자, 이거면 안 돼. 이거면 안 돼. 여기다가 면세를 적용해 주잖아요. BMW. 여기다 면세 적용하면 안 돼. 왜? 얘는 그걸 아예 못 사요. 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생필품에 적용을 해주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게 이제 뒤에서 면세 규정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여기 뭐, 옆에 이제 부가세법 용어에 정리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런 게 있구나. 뒤에서 계속 볼 거예요. 여기서 요것만 잠깐 볼게요. 39페이지에, 간이관세자, 뭐, 478, 요거 뒤에서 볼 테니까, 그거 이제 넘어가고, 일반관세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반관세자고, 그 다음에 과세사업,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거, 면세 용역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비고주하고 외국법인 보세요. 비고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고주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비고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샘 해밍턴. 걔 맞나? 샘 있잖아, 샘. 그죠? 퉁퉁한 놈 있잖아. 그럼,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걔 거주자야. 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차이는 뭐냐면, 국적 유무가 아니라, 걔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186일 이상을 주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걔 거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자. 그래서, 여기서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이점은, 소득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법인.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은 뭐냐? 그건 법인으로 보는데, 여기서 본점이 해외에 있는 법인.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법인세법이 나오는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본점 유무를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회사라도 본점이 저기 외국에 있잖아요. 그거 외국법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세피난처라는 게 나오잖아요. 조세피난처. 그죠?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내국세에 대한 법이 100%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들어오는 회사들한테 100% 적용하면 걔들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걔들 세부담이 좀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본점을 저쪽으로 옮겨버려요. 우리나라 회사인데. 그러면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걔는 외국법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얘는 혜택이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어디 이사간 뭐 조세피나 쳐가지고 본점 만들어 놓고 거기서는 법세가 없어.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팔아먹고 장사를 해.
그래서 법인세법을 보면 본점의 유무를 가지고 법인을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정해놓지만 단서 규정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가지고 따지겠다 이런 게 들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그 정도 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과세 기간에 대한 사항들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듣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다 있는 내용이야. 이 부가세가 제일 설명하기 좋은 게 항상 여러분들은 부가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빠지지 말아요. 빠지면 안 돼. 책을 보고 내가 이제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어. 그러면 빠지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꼭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사실 내가 암기를 하고 있어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4시간짜리 강의를 하면 거기서 20분만 얻어가도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그거는 당락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빠지지 말고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